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을 맡았던 건국대학교 법전원의 한상희 교수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이렇게 동영상으로 대신하게 된 거 정말 사과드리고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실 사법개혁 해방일지라는 이 발제, 특히 그 법의 전공을 하신 분도 아닌데 이렇게 면밀하게 연구하고 또 나름의 어떤 개혁의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 정말 놀랍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존경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참 어려운 주제인데요. 사실 이중거 발제는 우리나라 어떠한 법학 전공자들도 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일종의 법조 사회학에 해당되는 사법제도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은 이 법대 또는 법학의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별로 하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이제 도그마틱과는 다르게 어떤 가치 정향을 두고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법 정책학 내지는 사법 정책학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죠. 그 때문에 어 뭐 경우에 따라서는 법학 전공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법학 전공이 아닌 사람들이 눈에 또는 그 해석에 좀 더 신빙성을 둘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에서 오늘 발제 정말 아주 의미 있게 그렇게 들은 건 아니고요. 읽었습니다. 몇 가지 뭐 저 생각을 부가해서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게 이 동영상을 만든 목적입니다. 차근차근 박인호 선생님의 발제 원고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 슬라이드인데요. 일본 제국주의 헌법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실상이다. 헌법의 문제가 아니죠. 대한민국 법체계는 전부 일본법을 뺏겨가면서 일본 그 법을 모사해가면서 형성된 것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일본의 제도에서 어떻게 보면은 규리 어디를 건너면은 탱자가 되는 그런 그러니까 규리 현해탄을 건너니까 탱자가 돼버린 이런 양상들이 존재하기도 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배심제의 문제 같은 것들 뭐 그런 거죠. 사실 일본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메이지 시대 때부터 다이쇼 거치고 하면서 법제도가 형성이 되는데요. 그때의 법제도는 어떻게 보면 장식적인 것이었죠. 그러니까 동양적 봉건 체제에 바탕을 두고 있던 일본 법제가 서구 사회와 접촉을 하면서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법이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법 체계를 형성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법치주의라고 그러면은 rule of law라고 그러죠. 그러나 일본의 그 초기 법제는 of law가 아니라 by law죠. 그러니까 법에 의한 지배, 법을 통한 지배의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적이었고요. 이때 법이라는 것은 서양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한 또는 어떻게 보면은 외부의 세력인 서양 사람에 대비시키면서 자기 체제의 어떤 그 안정성이라든지 또는 자기 체제가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았음을 보이기 위한 그런 법제였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배심제가 도입되고 했던 것도 사실은 뭐 그렇게 그 투명한 제도라고 하기는 어렵죠. 사실 그 1908년부터 이제 뭐 배심제가 들어오곤 합니다만은 사실 뭐 다이쇼 데모크라시 거치고 하는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대중들이 정치 참여를 막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골자였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법이라는 것은 귀족의 또는 그러니까 가진 자들의 것 이렇게 되었었는데요. 그러나 그 정도의 어떤 그 외형적 법치주의조차도 우리는 제대로 도입하지 못했던 것이 우리의 법제라고 봐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뭐
형식적인 배심제 남아 미군정 체제에 들어서면서 제대로 도입을 하지 않은, 물론 이제 그 일제강점기에는 당연히 배심제가 도입되지 않았죠. 그때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이 식민지 조선을 지배하는 순수한 그 폭력의 대체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배심제가 도입되지 않았던 것이고요. 해방되고 나서 미군정이 들어왔어도 사실 미군정에서 배심제를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제대로 우리 법제로 정착되지 못했던, 그리고 바로 그 과정에서 우리의 법이라는 것은 민중의 것이 아니라, 또는 민중이 운영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들과 괴리된 위로부터 민중의 생활을 압박하는 수단, 내지는 그 대중의 삶 위에 군림하는 어떤 그 상급의 존재,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조 관료주의 또는 사법관이 지배라는 체제가 형성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은 이 법치라는 것이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통치의 수단으로 그렇게 왜곡되는 양상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발제는 그러니까 그 사법 과정에, 특히 이제 재판 과정에 대중의 참여, 민중의 참여를 골자로 하는 그런 그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배심제는 바로 이렇게 국민들이 사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장 뚜렷한,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기도 합니다. 사법관의 지배가 아니라 우리의 법이 지배하는 체제, 뭐 이런 걸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메이지 헌법과 우리의 87년 헌법 조항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실 이제 우리 현행 헌법이 87년 헌법인데요. 배심제 도입 논의가 가장 본격적으로 제기됐던 것이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죠. 참여정부 때인데요. 뭐 그 전에 이제 일본에서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일본에서 배심제의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우리도 사법개혁을 과정을 거치면서 배심제 논의가 많았었는데, 뭐 가장 큰 걸림돌은 그러니까 헌법 규정이었습니다. 법관에 의한,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이제 배심의 경우에는 법관이 아니라 민중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거죠. 한마디로 마그나 카르타의 그 바탕을 두고 있는 동료의 합법적인 판단에 의하지 않고서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 뭐 이제 peer죠. 그러니까 동료라는 것이 peer review하는 뭐 그런 뜻인데요. 물론 마그나 카르타에서는 귀족의 동료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만은 이제 뭐 신분 계급이 없어지는 상태에서는 피어라는 것은 내 동료, 내 이웃이죠. 내 이웃이 나를 비난하지 않는 한 나는 그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그 바탕을 두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이 피어 또는 배심은 이라는 민중, 이 사람들이 법률에 의한 법관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학자들도 상당히 많은 그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무현 정부에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한 거죠. 배심제가 아니라 국민참여재판제. 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미국처럼 배심의 결정이 최종적인 결정으로 되는 체제가 아니라 판사가 배심의 결정을 듣고 그것을 참조하여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이런 어중간한 구조로 가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거죠. 뭐, 그 밑바닥에는 어떻게 보면은 법률가들의 저항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현행 헌법과 합치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 차이 때문에 지금 어중간한 그런 형태로 갔던 것이고요. 사실 나중에 이제 그 뭡니까 배심원들이 법률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는 그런 체제로 가려면은 어쨌든 헌법 개정은 절실한 게 보입니다. 뭐 저는 헌법 개정 없이 배심제를 도입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배심도 어떤 의미에서는 법률이 정한 법관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신분 보장은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또는 임기 보장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배심으로서 종사하고 있는 동안은
그 어떠한 법의 칼날도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보호를 받는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뭐 법률에서 정한 법관의 배심을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어쨌든 그거는 뭐 헌법 해석론의 문제고 시비를 없애려면은 그냥 헌법 개정하는 것이 가장 그 깔끔한 방법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법 적용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까지 인정하려면은 헌법 개정은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박인호 스님께서 사법개혁 키워드 세 가지를 그 정리를 하셨는데요. 정말 타당하고 그리고 가장 핵심을 찌르는 그런 그 성찰입니다. 검찰영장 단일주의라고 표현하셨는데 아마 검찰영장 독점주의라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서 12조에서 그 영장은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그 뭐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검사만이 영장을 신청하도록 우리 헌법이 규정을 했습니다. 물론 그 출발점은 그5.16 군사 정변에 이은 군사 정부였죠. 그러니까 그 이제 사법 권력을 검찰 권력과 법관 권력으로 이원화시키고 자기 수중에 있는 검찰을 이용해서 법을 운영하고자 했던 그런 그 박정희 군사 정부의 어떠한 그 지배 의지들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는 부분인데요. 그 뭐 사실 이거는 제대로 하려면은 그러니까 헌법을 개정해야 되겠죠.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뭐 그걸 빼버리면 되는데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참 재밌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요. 공수처라는 데가 있죠. 공수처는 기소권을 가지는 경우와 기소권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공수처는 검사나 경찰의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소를 할 수 있는 공수처 검사죠. 근데 일반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권이 없습니다. 수사만 합니다. 기소는 이제 검사한테 검찰청에 넘겨갖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권이 없는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 검사에게 헌법재판소가 영장 신청권이 있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판결이 주된 내용서는 아니고 지나가면서 논점을 정리하면서 그 기소권이 없는 영역에 대해서도 공수처 검사는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판단인 거죠. 이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원래 검사는 기소권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기소권이 없어도 검사라는 이름만 붙으면은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한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 그 뭡니까 이 방인환 선생님 그 말씀에 의하면은 경찰도 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 간단하죠. 경찰관한테 경찰청 검사라는 이름만 붙이면은 영장 신청할 수 있다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도 가능합니다. 사실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잘못한 것입니다. 공수처 검사,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 검사는 영장 신청권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굳이 공수처법을 그러니까 효력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무리한 해석을 한 것이죠. 하여튼 기본적으로 그 이제 영장에 관해서는 우리 헌법 개정이 또다시 절실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소가 배심제를 도입하는 거. 이것은 뭐 21세기 들어오면서 특히 이제 노무현 정부 이래 사법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뭐 아주 절실한 화두였죠. 사법의 민주화를 이루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이야기되어 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는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만은 헌법소원이라는 기능이 있죠. 그러니까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서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당한 일반 국민은 헌법재판소에 쫓아가 가지고 내가 억울하니까 구제해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공권력 행사, 뭐 국회의 입법 행위라든지 행정부의 어떤 뭐 조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딱 그 헌법재판소 법에다가 예외 조항을 하나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법원의 재판은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넣어버렸죠. 사실 이게 이제 좀 그겁니다. 그렇게 헌법사항이 아니고 헌법재판소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인데요.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이 헌법재판소의 존재의 또는 기능 이것에 대해서 기존의 사법 권력을 담당자들 간에 조금 논란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대법원이 뭐 위헌법률 심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장악했는데 87년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위헌법률 심판이나 이런 헌법 판단에 관한 것을 별도로 떼가지고 헌법재판소를 만들어서 거기다 줬거든요. 요 과정에서 기존의 그 법원에 있던 법관들은 자기들을 판단하는 자기들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어떤 존재를 인정하기가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다른 모든 권한들은 다 주면서 자기들의 재판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은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죠. 멍청한 국회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고요. 독일에서는 재판이 잘못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대법원까지 가도 유죄입니다. 대법원 이제 법원은 법률을 적용하는 데거든요.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원칙적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대법원에서 적용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었을 때 사실 이 그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죠. 자기의 헌법상의 권리가 법률에 의해서 침해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재판에 의해서 침해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언제든지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니까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 재판에 대해서 재판의 결과가 헌법에 위반되어서 나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했을 때 언제든지 헌법재판소에 가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거, 그건 이제 재판소원이라고 그러는데요. 당연히 인정돼야 되는 거죠. 사실 헌법학자들 대부분은 아마 100명의 헌법학자 있으면은 한 명 빼고 한 명 정도 빼고 나머지는 전부 인정해야 된다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법관들 100명을 앉혀놓고 물어보면은 한 명 빼고 나머지는 인정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사실 요거는 독일처럼 뭡니까 재판소원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바로 그렇게 했을 때 법률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헌법이 지배하는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관의 판단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의 이름으로 저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게 사법개혁의 또 다른 요체일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요 부분은 다시 반복되는 것이니까 그냥 넘어가도 될 거고요. 정말 옳은 이야기입니다. 사법개혁의 목표는 뭐 당연히 사법은 검찰과 그 법원으로 나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뭐 개혁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개혁의 방향성을 여태까지는 이제 과거 권위주의 체제를 거치면서 이제 사법개혁 논의의 핵심은 사법권의 독립이었습니다. 이 법관들이 검찰이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제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게 사법개혁의 요체였는데요. 요즘에 오면은 그게 아니죠. 사법관이 또 우리의 권력을 침해할 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권력을 감시하는 자가 사법관이라고 한다면은 이 감시자를 감시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요즘에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생선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겼을 때 고양이를 감시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는 거죠. 바로 그래서 사법의 민주화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개혁의 과제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수준에서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가 어느 정도 선진화됐는가 논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폴리바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유죄 협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피의자가 잡혀왔을 때 이제 기소되거나 또는 기소되기 전에 미리 그 기소관인 검찰하고 협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100% 유죄를 입증할 수 있으면 되는데 100% 유죄 입증하려면은 비용도 많이 들고 조사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범정을 확보하면은 피고인과 이제 협상을 해서 네가 제대로 내가 수사를 해서 입증을 하면은 너는 징역 5년이지만은 그렇게 하려니까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내가 3년 때려줄 테니까 너 그냥 자백해버려. 이제 이렇게 협상하는 거거든. 자백 조건으로 형량을 줄여주는 거죠. 물론 검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그 이제 법관의 허락을 얻어서 하는 거죠. 법관이 인정해야만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걸 이제 유죄 협상 또는 플리바기닝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미국에서의 검사의 지위와 우리나라에서의 검사의 지위는 조금 다르죠. 미국에서는 순수하게 피고인과 똑같은 지위의 일반 당사자에 불과합니다. 검사라는 것은. 그리고 이 양자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법관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도 검사는 피고인과 대등한 위치에 있는 어떤 존재이기보다는 법관과 한솥밥 식구인 하나의 사법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당사자주의라고 그러죠. 철저한 그 이제 그 공격과 방어, 검사의 공격과 피고인의 방어 체제에 의해서 그 중에서 0.1이라도 우월한 쪽의 손을 판사가 들어주는 체제인데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렇게 공격과 방어하는 과정에서 느닷없이 심판을 봐야 되는 판사가 그냥 심판 보다가 갑자기 그 뭐 어퍼컷을 날린다든지 라이트 훅을 날린다든지 그렇게 하는 체제거든요. 일종의 규문주의라고 그러죠. 미국은 당사자주의라고 그러고요. 이 규문주의가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체제에서 이 플리바긴을 그렇게 쉽사리 도입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검사의 지위가 협상의 대상이 될 만큼 대등한 지위가 아니라 피고인보다는 한 단계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조금 신중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배심원의 경우에는 요 4번 같은 경우에 배심원이 무죄로 판단할 때는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참여재판제도가 도입됐을 때 이제 저는 뭐 참여재판제도 뭐 그거 할 빼야 배심제를 바로 도입하자고 주장하면서 반대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조건을 하나 걸었죠. 설령 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 참여재판원들 이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판결이 내려지고 특히 무죄 의견에 따라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는 검사의 항소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 참여재판원은 국민의 대표지 않습니까? 국민의 대표가 결정한 것을 어떻게 검사가 불복을 합니까? 그렇게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게 미국 제도입니다. 배심원은 국민입니다. 국민의 대표죠. 국민의 대표가 결정한 것을 어떻게 한 명의 일반 당사자에 불과한 검사가 항소를 해가지고 다시 판단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느냐. 공무원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야지 뒤집으면 안 되죠. 이제 그런 건데요. 특히 무죄 판결은 그렇습니다. 아까 마그나 카르타 말씀드렸죠. 내 동료가 나를 비난하지 않는 한 나는 어떤 경우에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원칙. 내 동료가 나를 무죄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은 검사가 함부로 그것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뭐 그런 체제, 뭐 이런 체제는 그러니까 중간에 뭘 빼고 도입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그 뭐 법률 적용 거부권 문제가 나오는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두 가지인데요. 내 동료가 나를 비난하지 않는 한 나는 처벌받지 않는다. 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나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검사가 야,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나는 이중 위험에 빠지게 되죠. 더블 제어파디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일사부재리라고 해서 두 번 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넣고 넘어갑니다만은 그 제도의 본래 본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같은 경우 영미법 제재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처벌을 받을 절차가 개시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나는 두 번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
두 번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자, 한 번 내가 배심원들에 의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배심원들이 무죄 판결을 한 것이 뭐 증거가 없고 내가 무죄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 증거도 충분하고 내가 그 행위를 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는 당신을 처벌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런 생각에서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법에 어긋나는 거죠. 처벌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동료들이 나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이거든요. 그게 실전법 적용 거부권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냥 뭐 낙태 같은 경우를 봅시다. 이제 뭐 낙태죄가 지금 위헌이 됐습니다만 위헌되기 전의 상태에서 내가 낙태를 했는데 배심원들이 보니까 형법상의 낙태죄로 처벌하기에는 분명히 낙태죄에 해당됩니다만은 저 사람의 처지가 너무 가엾다. 또는 너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내 동료가 나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검사가 다시 나타나가지고 저 배심원들이 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했으니까 그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해 주세요 하면은 나는 내 동료가 처벌하지 않겠다고 해서 마음 놓고 있는데 검사의 어떤 그 항소에 의해서 다시 법정에 서게 되는 거죠. 이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실전법 적용 거부권이라는 개념, 거창한 개념으로 엮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니까 배심원들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판단을 했건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한다면은 검사는 항소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엮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는 체제고요. 그리고 이제 참심죄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신죄에 대해서는 좀 그 세모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물론 독일은 노동법원에서 특히 이제 노동 대부분이죠. 거기에서 이제 노동관계 전문가들과 법관, 사법관이죠. 법률 전문가 이들이 서로 협업을 해서 판단합니다. 이 노동의 문제는 노사관계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법 외적인 요소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법만 적용해서 그 사안이 해결될 것은 아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 민중 참여 또는 동료 참여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과연 저게 가능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노동법원을 만들고 그 노동법원에 노동 전문가를 합의부의 일원으로 넣는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까요?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노동법 학자의 상당수가 노동법을 전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법을 전공합니다. 노동자의 이익을 도모하라라고 만든 노동법을 전공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회사의 이익에 봉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노무현 정부를 참여정부라고 그럽니다. 수없이 많은 참여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정책자문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그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몇 개가 했었거든요. 몇 개 그 위원회의 위원이었습니다. 전문가였죠. 저는 국민의 대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참여 민주주의가 아니라 전문가 민주주의가 돼버리죠. 참심제를 지금 현재 우리의 체제에서 도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참심으로 들어올 것인지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론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법관 아닌 사람들, 정치인이라든지 또는 법학자라든지 뭐 여러 뭐 그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대부분은 가능합니다. 대부분은 사회의 다양한 법 감정들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대부분을 구성하는 것은 괜찮다고 판단합니다만은 일반 법원, 특히 이제 노동법원, 환경법원, 뭐 회사법원 또는 저작권법원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고 했을 때
그걸 참심제로 운영할 때 어떤 사람이 참심이 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 요거는 조금, 어, 그, 영국은요, 사실 저는 뭐 통계를 좋아해가지고 각국의 사법 데이터들 비교하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비교하다 보면 제일 애먹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왜냐하면은 영국의 판사의 수, 정규직 판사의 수는 현저하게 적거든요. 엄청 적습니다. 대부분이 비정규직 판사입니다. 그게 영국은 희한해요. 이 변호사라는 사람이 어느 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변론을 하다가 또 어떤 날 보면은 검사가 됩니다. 또 어떤 날 보면은 판사로 앉아 있어요. 뭐 이런 체제거든요. 뭐 조금 뭐 제한 판사 제도 뭐 가벼운 사건에서는 뭐 제한 판사 제도도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거는 사법 절차의 단축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것이지 어떤 뭐 몰라요. 그러니까 사법의 민주화 또는 국민에 의한 사법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적합한 것인지는 한번 같이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은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뭐 대체로 다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뭐 좀 몇 가지 좀 추가를 할 것은 그러니까 법무부의 탈검찰화 뭐 이런 것들 법무부는 검찰과 서로 공조관계이자 견제관계여야 되거든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여태까지 보면은 법무부가 검찰의 식민지가 되었던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법원의 선진화 역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특별히 그 더 말씀드릴 건 없고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오늘 논의에서 여러 가지 사법개혁의 논의들이 나왔는데요. 단 하나 나오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사법행정의 민주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법관이 되나요? 이 법관이 어떤 사람이 부산지방법원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미국 유학을 가나요? 또는 어느 법원에 건물을 몇 층을 지어줘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사법행정이거든요. 인사행정, 그 다음에 뭐 시설을 마련하는 거, 또는 사법의 여러 가지 절차들을 마련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법행정의 영역에 들어가는데, 사실 우리가 사법의 민주화라고 이야기할 때, 재판에 대해서 국민들이 개입하는 거, 뭐 배심제는 국민들이 재판하는 게 별 문제가 아닌데, 직업법관이 재판하는데 국민들이 개입하는 거, 이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라는 큰 헌법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의 민주화를 이야기할 때 재판에 대해서 국민들이 압력을 넣는다라는 것은 조금 좀 제껴둬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영미법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뭐 전 세계 공통이라고 봐도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민주국가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은 재판에는 국민들이 개입하지 못하지만은 이 재판을 만들어내는 또는 재판을 보조하는 체제, 사법행정체제는 국민들이 참여하고 국민들이 결정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요게 이제 사법행정위원회 제도입니다. 지금 우리의 경우에는 법원 행정처라고 해서 대법관 한 사람이 처장이 되고 이 관료 법관들이 완전히 다 장악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재밌습니다. 그 법원 청사 짓는 건축 설계를 건축학도 전공하지 아니한 직업 법관이 담당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이런 체제가 아니라 적어도 사법행정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평의회죠. 커미셔너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법관 대표 그리고 이제 법조계 대표, 시민 대표 뭐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판사 노조 대표도 들어갑니다.
또는 검사 대표도 들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사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이 사법위원회에서 법관의 인사라든지 법원 제정이라든지 회계라든지 건축이라든지 하다못해 볼펜 사는 거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틀을 정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재판에 직접 개입은 못하더라도 재판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사법 체계, 사법계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법의 생태계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법의 민주성 또는 accountability라고 그러죠.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참여연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여연대에서도 상당히 많이 주장을 했고요. 이번 김명수 대법원장이 처음 부임했을 때 그때 그 체제를 도입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해놔놓고 정말 흐지부지 되어버렸죠. 조금 다른 외국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사법행정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국민의 어떤 기구가 되어 있다는 거, 그걸 참조하면서 우리도 그런 체제를 도입하는 거, 그게 사법개혁의 또 다른 주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특별히 제가 말씀드릴 게 없어서 이것으로 제 의견 뭐, 코멘트라기보다는 약간 보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자리에 같이 가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야 됐는데 제 불찰로 인해서 그것을 하지 못한 거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제 말씀은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